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근대사 특집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나타났죠. 제가 또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은, 이게 제가 원래 그래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올해 들어서 좀 병원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좀 창피스럽게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에는 좀 축농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비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좀 축농증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항생제도 먹고 좀 한참 고생을 했는데 이게 일단락 되고 좀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또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한 근 두 달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아니 그거하고 강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으니까 어떠냐면요. 자꾸 이제 속이 더부룩한 것도 있고 가스 올라오고 거기다가 이제 죽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기력도 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는 뭐 어떻게 양해를 구하면서 그럭저럭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컨디션이 너무 아니었어 이게 그동안.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좀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30 넘으신 분들은요 좀 위장이나 이런 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만 생각을 하고서 좀 막 먹어대다 보니까 딱 보셔도 이제 제가 막 먹게 생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조심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위가 계속 좋지는 않아서 한번 위내시경을 받아봤어요. 얼마 전에 위내시경을 받아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위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 이게 좀 들리는 흉흉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위내시경이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얘기하는 친구가 있죠. 노른쟁이 원투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친구가 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위내시경 너 해봤지? 해봤대. 그래서 수면 내시경이 낫냐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낫냐 했더니 자기가 두 가지 다 해봤는데 웬만하면 수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비수면으로 하면은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면 그냥 수면 내시경 한번 해봐라 그렇게 추천을 하길래 수면 내시경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해봤는데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약을 갖다 뭘 썼냐면요 그 전설에 프로포폴을 써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의 프로포폴을 한번 마셔봤는데 그거 딱 맞으니까요 순간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싹 삭제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 뜨니까 끝나 있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무튼 위내시경 받고 나서 검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만성 위험하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30대 접어들고 했으니까 먹는 거 좀 가려서 먹고 조심하고 그리고 좀 이제 관리 좀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위장 관리를 앞으로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계속 악화돼가지고 뭐 궤양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위암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경고를 받은 거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좀 이제 위장 관리하려고 조심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새 못 먹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커피를 못 먹고 있어요. 뭐 술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담배는 원래 안 했고 커피를 요새 못 먹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위장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이유는요. 뭐 제 개인적인 신변 잡기를 얘기하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요. 오늘 소개할 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소개할 왕은 누구냐면 순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순왕후하고 벽파의 집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순조와 시파, 정확하게는 시파의 대표주자가 김조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조와 김조순의 시대가 오게 됐는데 과연 순조는 어떤 왕이었고 김조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순조 때부터 세도정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세도정치라는 것이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학술적으로는요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순조 때부터 세도정치라고 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순조 때부터는 볼 수가 없고 언제부터 얘기를 한다. 순조 말기, 그러니까 김조순이 죽고 난 다음부터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세도정치라고 해서 다 똑같았던 기간은 아니고 세도정치 중에서도
순조 초중반기, 그리고 순조 말에서 헌종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철종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악질적인 병폐가 일어났던 세도 정치의 전형은 언제적이다. 그거는 철종 때다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예 순조 초중반기는 세도 정치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쨌거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각자 판단을 해주시고요. 오늘은요, 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순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기다가 비전이 없는 군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전이 없는 군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 지도자가요,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요,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능력치가 높은 것도 좋아요. 외국어를 뭐 서너 개를 할 줄 안다든가, 그죠?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좀 더 선별되는 조건은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인재를 얼마만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냐. 일은 국가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국가 지도자는 그거를 배치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를 돌리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실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국민 전체까지 다 총동원해서 합심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국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왕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왕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종대왕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습니까? 세종대왕 밑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바로 집현전 패밀리가 있었죠. 정조가 모든 걸 혼자 다 했어요? 물론 정조는 혼자 모든 걸 거의 다 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정조도 당연히 그 밑에 귀장각이라는 자기를 도와주는 실무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일은 그런 실무진들이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은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목표는 여기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순조는 안타깝게도 그거를 좀 못했던 왕입니다. 순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순조는요. 어머니가 후궁이죠. 그죠? 왕비 소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후궁이고 수빈 박씨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남 박씨가 조선 후기에 세동 정치 가문으로 잠깐 떠올랐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순조는요. 아버지를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체구가 상당히 당당했대요. 이거 사도세자 그랬고 정조 그랬고 순조 그랬고 삼연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조를 닮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도세자의 핏줄이다 보니까 다 그쪽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떡대가 좋다. 자, 그래서 순조는 일단 덩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어릴 적에 총명했답니다. 그리고 즉위 초창기에는요, 일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정순왕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뭐였냐면은 정순왕후는 권력의 화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증거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정순왕후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다. 그랬던 사람이었으면은 순조가 15살 때 수렴청정을 거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왕들 보면요. 수렴청정을 했던 왕비들이, 대비들이 이랬어요. 왕이 20살일 때 수렴청정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숙종의 경우에는 원체에 똘똘한 것도 있었고 또 혈통 자체가 아주 화끈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적장자 계열을 그대로 타고난 조선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로얄 중에 로얄이었던 사람이 숙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니까 숙종이 15살 때 물러났어요. 대비가. 근데 순조 같은 경우도요. 정순왕후가 언제 물러났냐면은 15살 때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정순왕후는 권력의 화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에 권력의 화신이라면은 아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20살까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살이 넘어도 수렴청정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앞쪽 케이스가 아니라 뒤쪽 케이스인데 흥선대원군 이하응. 흥선대원군이 몇 살 때 섭정 거둔 줄 아세요? 자기가 뭐 거두고 싶어서 거둔 것도 아니었어. 상소가 올라와가지고 체육현에 하야 상소가 올라와서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온 건데 그때 고종의 나이가 22이었습니다. 아니 앞전 왕들이 대부분 다 20살 그리고 심지어 15살이 친정한 경우가 있는데 고종의 경우에는 22살에 가서야 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 딱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아하, 흥선대원군 이 양반은 사실은 이거 놓고 싶지 않았다.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순왕후는 나름 또 이제 쿨하게 건너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쿨하게 건너졌던 이유는 그만큼 순조가 능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순조가 능력치가 좀 없는 사람이었다. 좀 이제 덜 떨어졌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으면은 정순왕후가 이걸 우려해서 혹은 이걸 핑계로 잡아서라도 더 집권을 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순조가 15살이 됐을 때 정순왕후가 별 그거 없이 확 물러났던 이유는 그만큼 순조가 처음에 총명하고 치고도 당당하고 또 나름 열의를 갖고 정치에 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벽파의 영수였던 심한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벽파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한테 권력을 뺏기게 되냐면은 시파한테 권력을 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 역사가 약간 좀 꼬이게 되는데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정당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던 정당은 유일하게 벽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남인이 야당으로서 야성을 좀 가진 정당이었는데 이미 남인들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끈떨어진 신발 신세가 됐던 사람들이었고 서로는 진작부터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결국 다른 데 적당히 흡수된 사람들이었고 그럼 남아있던 건 벽파와 시파인데 벽파는 어떤 정당? 청명당을 근간으로 해서 아주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서 정당, 당리, 당략, 당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바로 벽파였다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시파는 어떤 정당입니까? 시파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합집산이에요. 뭐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파로 구성했던 사람들 보면은 뭐 김조승 같은 척신, 물론 처음부터 척신은 아니었어요. 김조승이 척신이 된 거는 정조 거의 죽을 때 가서 척신이 된 거니까. 능력이 있지만 정조를 돕기로 했던 사람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뭐 김조순, 정민식 이런 사람들, 이런 소수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시파를 구성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패잔병들입니다. 원래는 뭐 이제 홍봉안 휘하에 있다가 뭐 홍국영 휘하에 있다가 정조한테 한번 덤벼들었다가 깨지고 나서 원래는 이제 다 정치 생명 끊어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정조가 봐준 거죠. 그러지 말고 일로 와.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은 내가 너네한테 환자를 줄게. 자, 그러면서 시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합집산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정조에 의한, 정조를 위한 그런 정당이 시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벽파가 몰락하고 시파로 교체되는 그 과정은요, 조선 정치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에는요, 당론, 그리고 당의 당수를 갖다 중심으로 정당이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정당 정치, 붕당 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은 이제는 슬슬 어떤 시대가 오게 되냐면요, 뭔가 좀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심지어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왕도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공중에 붕 뜨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요, 그 중에 소수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해서 쥐었다 폈다 하는 상황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견제하고 비판할 세력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순조 시기 벽파가 몰락하고 시파로 교체되는 그 과정은요, 결국 앞으로 조선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세도 정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서막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처음부터 세도 정치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거나 서막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벽파가 몰락하고 시파로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요, 뭐 팔자 흉원 상소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 딱딱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고,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도 순조가 들러리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벽파가 몰락하고 시파로 바뀌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순조가 그냥 멍청하니 가만히 앉아있다 그렇게 신하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순조가 의도적으로 시파를 지원해주면서 교체를 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 특히 후기의 왕들은 힘이 없었고 영조하고 정조는 이 상황에서 신하들, 노론과 벽파들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영조, 정조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권이 강력한 사람들이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설명이 뭐냐면은 순조, 헌종, 철종은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척들에 의해서 놀아났다 라는 기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가르쳐요. 학원에서는. 학원에서 뭐 학술적으로 정해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대강 그렇다 치고 통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역사를 좀 제대로 깊게 파고들면요, 이 말은 좀 문제가 있는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철종은 그래요. 근데 적어도 순조, 헌종도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적어도 순조는요, 권력을 뺏긴 케이스가 아닙니다. 뺏긴 케이스가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넘겨준 케이스에,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위임한 거예요. 신하들한테. 자기가 권력을 뺏긴 게 아니라
이게 순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순조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일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비전이 없습니다. 이게 정조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정조의 능력치를 어느 정도 빼다 닮은 사람이에요. 정조만큼 유능한 왕이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데 그래도 정조의 어느 정도 유능한 점을 빼다 닮았던 왕은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괜찮게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조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비전을 제시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곳은 여기다. 나를 따르라.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래요. 정조의 문제점은요. 정조를 이제 비판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판해요. 당시 이미 서구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근대로 가고 있었는데 정조가 했던 것은 세종시대로의 복고 정책이었다. 결국에는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조는 문제가 있는 왕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좀 한번 생각해야 될 비판이에요. 정조가 뭐 근대 지향적이었던 군주였다 이런 식의 소설을 쓰시는 건 정말 문제가 있지만, 몰라요. 그거 믿고 싶으면 그거 믿으세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거 정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정조가 세종시대를 비전으로 삼고서 그렇게 복고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정조는 문제가 있는 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좀 틀린 얘기예요. 좀 생각해보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의회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발전시킨 나라 어디입니까? 어디? 그죠? 영국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 공화국 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제일 크게 기여했던 나라 누굽니까? 프랑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국 찰스 1세의 목을 자르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달성시킨 겁니다. 프랑스 공화정 달성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루이 16세의 목을 자르고서 한 거예요. 미국 자유인권 사상을 설립할 때 뭐 얘기한 겁니까? 더 이상 영국왕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독립선언문 낭독한 겁니다. 그 독립선언서는 사실상 전쟁 포고문이에요. 즉 이 세 나라 서구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하나같이 왕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왕을 쳐내고서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천지의 왕, 어느 왕이 자기 권력을 이렇게 내놓고서 겸허하게 민주주의로 내려가 있으면 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극히 소수의 케이스고, 또 그런 왕들, 이걸 또 했던 왕들은요, 대부분 다 원래 힘이 없었어요. 또 보면은. 힘이 없었거나, 시대적인 흐름상 도저히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진짜 코너에 몰렸거나, 그런 경우나 그랬던 거지,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딱 얻었어. 득도를 하고서, 그래,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를 해야지. 야, 의회 만들어. 상권 분립해. 그리고, 앞으로 왕은 어떻게 선출한다. 투표로 선출한다. 이거 왕이 못해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정조는 그런 한계성이 있었던 것은요. 시대의 한계성이지 이걸 뭐 정조한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찰스 1세도 그렇게 못했고 루이 16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조의 진짜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뭐였다. 사실은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정치체제를 만들어 놓고 천재만 할 수 있는 정치체제죠.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후계자를 제대로 양성 못한 상태에서 떠나버렸다. 이게 정조의 최대의 실패였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정조가 제시했던 그 비전, 세종시대로의 복귀, 이거는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뭐 어떻게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시대가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그 시대였고 그 시대를 목표로 잡자. 이거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조는 당시 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지를 제시를 해준 거였어요. 근데 순조는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눈앞에 닥친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적인 비전을 정확하게 지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일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견 보면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군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뛰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 꼬린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거죠. 그죠? 중간에 퍼질러진다는 거예요. 순조의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제가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신변잡기 얘기하면서 건강 얘기를 했냐. 순조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를 할 수 없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국가 지도자가 건강이 튼튼하고 체력이 좋아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순조가 허우대는 참 좋았는데 의외로 좀 병약 체질이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즉위 10년 차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골골거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순조 입장에서 그랬죠. 자기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몸이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사하다 귀찮아요.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이번에 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충동치 때문에 코는 자꾸 넘어가지, 위장은 안 좋아가지고 속은 그냥 메스껍지. 그런데 일은 해야 되지. 수업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질문받기도 싫고 수업 교환도 한 번이라도 더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냥 검토하기도 귀찮고 당장 내 몸뚱아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겁니다. 만사가 더 귀찮아져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병에 걸려도 그러는데 만약에 중병에 걸려봐요? 그러면 정말 일하기 싫을 거예요. 순조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순조가 그렇게 몸이 아팠던 기간에 일어났던 사상 초유의 사건, 순조시대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홍경래의 난. 이게 즉위 11년 차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차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아프고 있었어요. 근데 11년 차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순조 딴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런 홍경래의 난이나 엄청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까? 거기다 또 몸은 아파 죽겠고, 아이 몰라 진짜 다 지겨워, 다 그냥 다 지겨워, 귀찮아, 다 짜증이 나, 만사가 다 싫어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점점 실증을 내면서 관심이 멀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즉위 20년 차 되잖아요. 대면 보고를 안 받아요. 순조가 대면 보고를 안 받고 구중문거래 틀어박혀가지고 자기 몸뚱이 하나 관사하는데 지금 다 사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아니 뭐 요즘처럼 IT가 발달한 세상에 이메일로 보고를 하면 되지. 무슨 뭐 대면 보고 필요한가요? 아, 이 시대에는 이메일이 없었구나. 아무튼 간에 대면 보고를 안 받기 시작해. 그럼 정치 누가 하냐 이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믿는 구석이 뭐인 줄 아세요? 비변사. 여기서 비변사가 나오는 거예요. 즉 비변사가 왕의 권력을 뺏어간 게 아니라 순조가 즉위 말년을 가면서 퍼진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동안 열심히 뛰었어. 근데 성과가 잘 안 나와. 거기다 몸은 아파. 짜증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아니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좀 몸뚱이 좀 간수를 해야겠다 하고서 점점 권력을 누구한테 몰아주기 시작하냐면은 비변사한테 몰아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변사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비변사의 그때 당시 최고 실세가 누구였냐면은 이 사람 정식은 아니에요. 비선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최고의 비선 실세가 누구였냐면 김저순입니다. 이 김저순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도 정치를 이해를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철종은 권력을 뺏긴 게 맞아요. 이 사람은. 근데 적어도 헌종은 약간 좀 아리까리예요. 근데 적어도 순조는 뺏긴 건 아니었다.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유임한 겁니다. 실제로 순조는요. 왕권이 절대 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건 했어요. 그 와중에도.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후궁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대우를 높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냥 막 탱크처럼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홍낙임. 홍낙임의 그 신원을 회복시키는 거. 이것도 역시 왕실 문제죠. 그러니까 왕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절대 왕권이 약했던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못 막아요. 순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그런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꾸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비변사로 떠넘기기 시작하면서 권력이 점차 어느 쪽으로 넘어갔다. 비변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요. 당시 신하들이요. 다 오케이 했던 게 아니에요. 신하들도요. 여기서 문제제기를 해요. 아이 전하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비변사한테 그렇게 권력을 그렇게 넘기시면 비변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그래 넘기시면 안 되죠. 정치는 전하가 하셔야죠. 직접. 자 그러면서 실제로 관련해서 상소도 올라오는데요. 당시 이제 영의정이었던 김재찬이라는 사람이 순조 말년에 이런 상소를 올려요. 무슨 상소를 올린지 상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연전에 제의를 당하여 바른 말을 구하셨을 때는 마음을 활짝 펴보이면서 성자 하나로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정성할 때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폐막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폐막은 폐단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폐막을 구제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지극하신 그 한마디 말씀이 천심을 감동할 만하였으므로 신등은 봄으로 받들듯이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해줬어. 아니 전하께서 옛날에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 뒤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니 전하께서 일하신 바를 보면 전하께서 하교하신 말씀과 한결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왜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언행 불일치라는 거죠. 대체로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 해보려는 것 같다가도 일을 나가면 결국 실속이 없고 많이 이는 교령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며, 쉽게 말해서 뭐 말만 그냥 뻔지르게 하지 실제로는 전학해서 뭐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대내에서는 한가로이 계실 때가 항상 많지만 밖에 나와서는 신하와 접견하실 때가 매우 드무니 이는 동정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며. 아니 전하, 대면 보고는 좀 받으셔야죠. 그렇게 방 안에 그렇게 틀박혀 계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그죠? 삼강을 여는 날이 적어서, 여기서 말하는 삼강은 조강, 주강, 석강, 즉 세 번의 경연인데, 경연은 그냥 공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였다. 그죠? 신하들하고 정책 토론을 하는 자리죠. 아, 뭐 정책 토론을 안 해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 생각해보세요. 최종 결정은 왕이 해야 되는데 비변사라고 해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 선에서 커트를 하겠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은 왕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변사도 적극적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삼강을 여는 날이 적어서 책 한 권도 끝맺으실 기약이 없으니 이는 학문하는 마음이 성실하지 못한 것이며, 단순히 학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책 토론 안 한다 이 얘기예요. 백관이 나태해져서 한 가지 일도 진작시키지 못하고 팔방의 일이 산적해 있으나 삼강에 자문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스리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이며. 지금 전하께서 그렇게 뒷방에 물러 계시니까 지금 공직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역은 역병, 전염병을 말합니다. 여역이 치성하여 죽음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하교에 치근한 말씀이 없으셨고 벼슬을 하기 위해 세도가를 찾아가는 습속이 굳어져 염치가 깡그리 없어졌으나 실제로 영을 내려 단속하고 격려한 바가 적으니 이는 아랫사람의 통솔을 성실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그러는 계시는 사이에 기강이 무너져서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실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전에 나아가 기거를 여쭈어 본 뒤에는, 자 여기서 탑전은 어전이죠. 나아가 기거를 여쭤본 뒤에는 다시금 성상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어쩌다 한번 만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 일을 청할 때에는 처음에는 비록 유난했으나 끝내는 실천하는 바가 없으니 이는 신 등을 실제로 대하거나 실제로 정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거죠. 전하, 언행 일치 좀 하세요. 그리고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태업을 해도 정도껏 하셔야죠. 하니 하교하기를 아랫말을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대답하기도 귀찮아. 그냥 아이 몰라, 나 아파 죽겠다. 그냥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야. 나 형 가만히 내버려둬. 이때가 언제냐면 순조 22년입니다. 점점 이제 순조 중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 순조가 세도 정치를 열게 됐던 계기는요, 세도 정치의 꽃은 역시 또 비변사죠. 그죠? 왜 비변사가 이렇게 권력이 비대해졌냐 했으면은 요거라는 거예요. 비변사가 순조의 권력을 뺏어간 게 아니라 순조가 비변사에게 권력을 위임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열정도 식고 비전도 없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졌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요. 몸이 아프니까. 만약에 요즘 같았으면 그냥 뭐 대통령이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하여라 하셔라, 아니면 임기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임기 빨랑 끝내든지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조선시대 왕은 종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종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신하들이 뭐 감히 또 물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순조라고 해서 뭐 머리가 빈 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순조도 사실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신한 아바타, 나 대신 얘들이 해주겠지 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보면 비변사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요, 두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누군 줄 아세요? 패밀리밖에 없습니다. 순조가 믿었던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자기 아들이었던 효명세자, 그리고 하나는 누구였냐면 자기 장인이자 사실상 비변사를 움직이는 막후 실세, 비선 실세였던 김조순이었습니다. 왜 순조는 이들을 그렇게 믿었는가? 뭐 효명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먼저 김조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순, 그는 과연 누구길래 순조는 김조순을 그렇게 믿었고, 사실상 세도정치의 포문을 연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김조순인데 김조순은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자, 다음 시간에는 김조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